자, 이제 129쪽의 제3절을 보시면 가격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가치와 가격의 상호 관계를 가지고 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과 가치란 말 들으면 이제 우리가 보통 거짓한 말 아닌가 싶은데 문제 이론적으로 좀 다른 개념이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시에 실제 지불된 금액을 뭐라 그런다? 가격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컨대 A라는 주택이 뭐 2013년 1월 25일 날 2억에 거래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2억에 거래된 2013년 1월 25일을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라고 해서 거래 시점이라고 하고요. 또한 2억에 거래되었다니까 이미 지불된 금액이 얼마다? 2억이다. 이럴 때 우리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가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장래에 얻게 되는 편익, 즉 편리와 이익을 현재 가치로 만든 값을 뭐라 그런다? 가치라는 데. 따라서 가치는요, 현재 가치로 만든 값이기 때문에 현재 값 그러고요. 그 가격은 거래 시에 지불이 완료된 금액이므로 과거의 값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과거의 값, 가치는 현재의 값 이렇게 그 성격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한 우리가 보통 가치는 가격의 기초가 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치는 가격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가치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오르겠죠. 오케이? 그러나 조심할 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가치가 오른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문장 가능합니까? 자, 특정 재화, 물건이죠. 특정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됨에 따라 그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말은 맞겠지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가치가 오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이 가치와 가격은 일시적으로는 괴리되나, 즉 단기적으로는 괴리가 되나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괴리가 된다는 것은 일치, 불일치, 불일치입니다. 자, 이걸 그림을 한번 제가 나타내 볼게요. 요 수평선이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래요. 예컨대 1억의 가치가 있다고 보자 이거죠. 근데 실제 거래 시에 지불된 금액을 뭐라 그래요?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도 1억짜리 물건이 어떤 때는 1억 5천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고 또 1억짜리 물건이 뭐 7천, 8천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곡선이 바로 가격인데요. 자, 1억짜리 물건이 실제 거래될 때 1억 5천에 거래될 때도 있고 뭐 7천에 거래될 때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가격과 가치는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죠. 요 수평선이 가치라고 볼 때 요 위아래 곡선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죠. 이런 경우를 괴리된다라고 해요. 근데 봐봐요. 이게 지금 계속 가면 갈수록 이 폭이 점점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럼 줄어들다 보면 장래 어느 시점에 가면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괴리,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단기와 장기를 바꿔놔요. 어떻게? 가치와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괴리되나 단기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요. 그럼 앞뒤가 바뀌었죠. 자, 단기 괴리, 장기 일치인데 장기 그 괴리, 단기 일치 이래 버리니까 장단기 위치를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그 지문들을 해석해 보면 의외로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위치를 바꿈으로써 혼란을 유발하는 문장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런 문장을 틀린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외웠을 뿐이지 정확히 뜻을 내 걸로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어의 항상 강조하죠. 단어의 뜻만 정확히 내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뭐 똥개도 뭐 집에서 뭐 얼마나 먹고 들어간단 말이 있듯이 절반은 정말 먹고 들어가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단어 뜻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원래 그 삐지다가 표준어예요? 삐치다가 표준어입니까? 삐치다가 표준어죠.
그럼 객에다가 표준어예요? 객이다가 표준어예요? 원래 객에다라고 있어요. 객에다가 객이다의 뜻인데 그게 표준어거든요. 근데 지금 하도 많이 쓰는 바람에 삐지다와 객이다가 표준으로 요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객입니까? 이거는 속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표준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객이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 제가 나중에 또 한꺼번에 연결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쭉 내려오다 보면 가로 3번에 가치 형성 요인 나오죠? 그래요?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시면 가로 4번에 가치 발생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는 이 입문서에 가치 형성, 가치 발생 요인 써놨잖아요. 근데 다른 교과서, 다른 교재를 보면 가격 발생 요인, 가격 형성 요인 써놓는 교재도 꽤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어차피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가격이란 말을 가치란 말로 바꿔라 개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업계에서도 가격과 가치란 말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어떤 교과서는 가격 형성 요인 나왔는데요. 왜 우리는 가치 형성 요인 그럽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또는 지문을 읽으실 때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나오든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나오든 이것은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고 그냥 문제를 풀고 또 지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목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가치 형성 요인은 크게 일반적 요인, 그다음에 지역 요인, 그리고 개별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자, 교재도 보시면은요. 맨 아래 129쪽 맨 아래에 보면 기역번에 일반적 요인 나오죠. 또 뒷장 넘겨보시면 니은번에 지역 요인, 또 디귿번에 개별 요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표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 개별 요인 아래에 보면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별 요인이 아니고 일반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편집 과정에서 표의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구분은 일반, 지역, 개별로 나눠지는 거 맞죠? 다만 그 표는 개별 요인이 아니고 일반 요인에 관련된 표다. 그런데 이게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요.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세요. 각각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 나눠져 가지고 지역, 개별 요인이 한 30가지가 넘게 나와요. 그거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거 용도의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또 상업용의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다 구분돼 가지고 30가지가 넘게 나와요. 그거 다 외울 수 있겠나요? 없겠죠. 다행스럽게 이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거 기출문제는 다음 중 뭐 주거용의 개별 요인, 뭐 상업용의 지역 요인 구분해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는 30개를 다 외우지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인데 이제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는 안 내되지 않겠니? 이런 인식하에 지역 개별 요인의 구체적 내용은 안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기본서 볼 때도 교과서에 대한 예로서 한번 참고는 하실 때 굳이 외울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요인은 기억해야 돼요. 일반적 요인, 즉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은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압축해 써놓은 내용조차도 전부 합하면 한 10대까지 넘잖아요. 10가지 넘죠? 근데 그거 정도는 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무식하게 다 외우면 안 되고 예컨대 행정 말 행정이라는 단어가 딱 보는 순간 왠지 정부라는 느낌 안 들어요? 정부? 그럼 정부와 관련된 말, 예컨대 정책, 제도, 규제, 계획, 법률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뭐다? 행정적 요인이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 느낌으로만 기억하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경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는 돈이에요. 돈, 머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 최고의 머니는 에그머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머니다. 그럼 돈과 관련된 말은 모두 경제다 그 말이에요. 예컨대 물가다, 소득이다, 저축이다, 소비다, 국제 수지다 이런 말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교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와도 경제야. 교통이란 말은 어느 곳에 나와도 어디에 속한다? 경제에 속한다 말이에요. 왜? 여러분 교통체계가 개선되거나 교통이 발달하면 그만큼 교통비용이나 수송비용이 절감될 수 있죠. 무엇과 관련이 있다? 돈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기술 혁신 같은 거.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고 혁신되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죠. 무엇과 관련이 있다? 돈과 관련이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예컨대 여러분 세제. 자, 세제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세제. 이 세제는 무엇의 준말일까요? 그렇지. 제도죠. 그럼 세제 그러면 제도니까 사회, 경제, 행정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된다? 행정이야. 행정.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러면 세금을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네. 그럼 세금을 부담하는 건 내 주머니 돈이 나가잖아요. 그럼 무엇과 관련이 있다? 돈. 그럼 세금 부담의 상태는 경제적 요인이요. 세금 제도는 제도니까 행정적 요인이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것도 종류가 꽤 많기 때문에 외우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정책, 제도, 규제, 뭐 법률 이런 식으로 정부와 관련된 말 나오면 행정이고 돈과 관련된 말 나오면 경제다. 그럼 그런 것들 제외한 다른 말 나오면 뭐다? 사회다. 오케이? 뭐 인구다, 양식이다, 습관이다 이런 말, 관습이라는 거 이런 말 나오면 아 얘들은 돈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니까 뭐다? 사회구나 라고 구분해서 정답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Understand? 자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의 성격 보면 상호 관련성 나오죠. 근데 상호 관련성을 줄이면 상관성 그래요. 상관성. 아니 상호 관련의 준말이 뭐다? 상관이잖아. 상관. 그 다음에 유동성 나와요. 가변성 나옵니까? 자, 유동성이 결국 가변성이에요. 또 복잡성. 그럼 봐봐요. 지금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은 독자적인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관련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형성될 때 일반적 요인 따로, 개별 요인 따로, 지역 요인 따로 이렇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말 나오면 틀린다? 가치 형성 요인 나왔는데 그 문장 속에 독립적으로 이런 말 나오면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독립적으로 그 말은 따로 작용한다는 얘기 아니요. 이해가시겠어요? 상호 관련성의 특성을 기억한다면 독립적, 독자적, 개별적 이런 말은 그 문장 속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응용이 될 수 있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잠깐 복습을 해봐요. 우리 처음에 감정평가는 처음 들어갈 때 왜 감정평가가 필요하냐 할 때 가로 2번 해가지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의 다양 복잡성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들었던 거 어렴풋이 기억나잖아요. 응? 2시간 전이니까 우리한테는 2주 전이지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고려하는 것은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에 의한 가치 판단이 요구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해하시겠어요? 또한 가변성이 뭐예요?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복잡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바뀌니까 우리로서는 정확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누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가 감정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 나오는데요. 얘네들은요 의미 안 물어봐요. 딱 한 번 의미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의미는 필요 없어. 뭐만 기억하자. 종류 4개, 유유상이. 가치 발생 요인 4글자 유유상이.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유용성, 두 번째 유효수요, 세 번째 상대적 희소성, 네 번째 권리의 이전성, 유유상이.
그런데 이때 그 유용성을 다른 말로 효용이라고도 하거든요. 뭐? 효용, 효용. 오케이? 자, 그랬더니 과거 기출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있어요. 다음 중 그때는 가격 발생 요인 그랬어요. 지금은 가치 발생 요인이지만 자, 다음 중 가격 발생 요인이 아닌 거 그랬거든요. 아닌 거 있어요. 물어봤어요. 1번에 유효수요, 2번에 효용성, 3번에 상대적 희소성. 막 쓰는 겁니다, 지금. 4번에 뭐 권리의 이전성, 5번에 효율성. 이랬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잖아요. 그렇죠? 5번이죠? 근데 이 양반들이 유효상의만 기억했네. 유가 아니잖아. 어? 근데 효용성이 유용성인데 앞 글자가 유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답이 두 개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뭐다? 유용성 맞잖아요. 효용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유용성. 그러니까 이것이 또한 의미하는 게 뭐다? 암기법 알려주니까 그것만 또 외운 거야. 유유상이, 유유상이. 그래서 유가 아니면 효가 두 글자가 있네, 두 개가 있네. 효가 있네. 그게 어려게 답이 또 헷갈렸단 말이야.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듣고 보면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도 좀 그런 거는 좀 인간도 좀 심했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인간 좀 심한 거예요. 너무 응용이 없어. 너무 없지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암기법은 최후의 보루고 심리적 위안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말이 다르게 어떻게 바뀐지 알지 못하고 암기법만 기억했다간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가 하나예요. 목적은 암기법 좋다. 외워라. 외우시는데 어떻게 다른 말로 바뀌는가를 알고 외워라. 항상 그거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 5번 부동산 가격 또는 가치 특징해가지고 뭐 가격과 임대료 또 뭐예요? 뭐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 뭐 지역 개별 그리고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된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속성 기억나요?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은 교환 대가인 가격과 용익 대가인 임대료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 기억납니까? 그러니 부동산 가격은 교환 대가인 가격, 사용 대가 또는 용익 대가인 임대료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말이 있습니까? 권익에 대한 대가란 말 나오죠. 그럼 예컨대 A라는 주택의 가치가 3억이다 라고 평가됐다면 그 주거용 건물 자체의 값어치가 3억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주거용 건물에 관련된 소유권 등 기타 권리에 대한 대가가 얼마다? 3억의 값어치가 있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런 말 가능하겠습니까? 물건은 하나인데요. 그 물건에 형성되어 있는 존재하고 있는 권리가 두 개 이상 다수라면 그 각각의 권리마다 별도의 가격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은요. 권리에 대한 대가예요. 권리에 대한 대가. 오케이? 그러면 하나의 물건이지만 권리가 두 개가 있대. 그럼 각각의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별도의 가격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물건이지만 가격 자체는 두 개 이상 다수의 가격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이렇게 문장을 예쁘게 포장하면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실체로서의 값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록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두 개 이상 다수의 권익이 존재하는 경우 두 개 이상 다수의 또는 복수의 가격이 성립할 수 있다. OX. 맞잖아요. 근데 문장은 되게 길었지만 결국 뭐다? 물건이 하나일지라도 권리가 두 개 이상 있다면 가격도 두 개 이상의 가격이 성립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라고. 아시겠습니까? 항상 나중에 그 모의고사가 됐든 문제집에 문제가 됐든 풀잖아요. 내용은 다 간단해. 내용 간단한데
문장을 길게 막 만들려다 보니까 이상한 말 막 집어넣어가지고 문장을 늘릴 뿐이지 해석해보면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강조합니다. 문장 자체를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 문장 속에 담겨지는 뜻이 뭔가를 파악하라. 그리고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과 과정을 이해해라. 그러면 아무리 색다른 말이 나와도 여러분 그거 해석해서 문제 푼다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문장만을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해도 분명히 말 안 듣고 외운다니까요. 외우고 나서 나중에는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갖고 오면 똑같은 말을 해석해요. 똑같은 말인데 문장 다르니까 또 못 풀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모의고사 볼 때마다 어떤 때는 80 나오다가 어떤 때는 괄악 나오다 이래요. 이렇게 타는 분. 이런 분이 뭔지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외운 대로 나오면 점수가 80 나와. 근데 똑같은 말 내용인데도 외우지 않은 표현 나오잖아요. 그럼 괄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분들은 나중에 하면 절대 합격 안 돼요. 그러니까 뭐다? 40이라도 수평선, 꾸준하게 점수가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지 롤러 타는 분들은 절대 합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점수가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그거에 연연하지 말자. 왜? 우리의 목적은 현장 가서 60 넘기 목적이지 모의고사 100점 맞는 게 목적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발 중간에 좀 옆길로 새지 좀 말아요. 한 길만 파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지역 개별 장기는 그렇게 뭐 설명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가볍게 여러분 같은 삼성 레미안 아파트도요. 광주,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요? 같아요? 그게 지역적 형성이지. 그리고 단독주택, 뭐 예컨 단독주택이 있고 그다음 빌라가 있고 아파트가 있으면 용도는 전부 주거용 부동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거용 부동산인데 아파트, 빌라 연립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이지만 가격이 달라요? 같아요? 그게 개별적이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된다. 이게 뭐냐? 예컨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 A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어요. 둘 다 4층짜리 건물이고 둘 다 상업용 건물이에요. 각종 입지 조건 모두 같대. 그런데 A는 현재 공실이 20%고 B는 공실률이 25%예요. 그럼 공실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분양 임대가 안 됐다는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 임대 수입이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만 가지고 보면 어느 건물의 가치가 높게 평가돼야 돼요. A가 가치가 높게 평가돼야 마땅하죠. 근데 감정평가하다 보면 오히려 공시 더 큰 B 건물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다? 과거부터 현재 시점까지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장래의 이용 상태까지 고려하여 부동산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지금은 조금 비리비리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으면 사윗감으로 점 찍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나는 발전 가능성이 없나? 자, 그 다음에 131쪽입니다. 제4절 부동산 가치 또는 가격제 원칙. 이것도 제가 일부러 치와 격을 함께 쓴 거예요. 왜? 교과서에 따라서 지금도 가격제 원칙 하는 교과서도 많기 때문에 괜히 혼란 겪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가치 원칙해도 되고 가격 원칙해도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가치 원칙을 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근데 제원칙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제원칙. 제원칙의 뜻이 뭐다? 그 여러 가지 원칙이에요. 이거 잘못 해석한 분들은 원칙 이름이 제인 줄 알아. 여러 가지 원칙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들, 이것의 뜻이 뭐다? 제원칙. 근데 그 제원칙이요, 얼마 안 되는데 한 13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13가지 원칙은 다 알아야 돼요. 이건 뺄 게 없어요. 뺄 게 없는데 일단 지금은요, 제가 뭐 내용은 설명하기 좀 그렇고 체계도만 잠깐 그려드릴게요. 체계도만.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변동 예측의 원칙이 있고, 자, 외부적 판단 기준 그럴 때 적합 및 외부성의 원칙이 있고, 여기에 또 경쟁의 원칙이 있는데
이 경쟁 원칙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게 수요 공급 및 대체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 판단 기준 원칙으로서 기균 수수, 자 기여, 균형, 그 다음에 수익 배분, 그리고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자 이렇게 해서 한 12가지밖에 없죠. 간단해요. 자 이런 원칙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부동산 가치제 원칙 관련된 체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체계도만 정확히 좀 이 체계의 이 그림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러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웬만한 거 풀어요. 자 일단 그림은 나중에 그리세요. 근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러 가지 원칙 중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가치제 원칙 중 가장 중추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원칙 그러면 최유효 이용 원칙이 답이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최유효 이용 뜻은 이미 예전에 들어본 바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최유효 이용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원래 문장 나올 때는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적인 이용 능력을 갖춘 사람에 의한 합리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문장은 나오는데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는 뭐다? 부동산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용도의 다양성 기억나죠? 여러 가지 이용 목적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이용일까? 이걸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 한마디로 압축하면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용도를 뭐라 그래요? 최유효 이용. 개념은 그렇게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최유효 이용 원칙에서 이게 가장 중심이 돼요. 그런데 따라서 어떤 말 나오냐면 최유효 이용 원칙이 가장 중심이 되니까 나머지 원칙들은 최유효 이용 원칙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림을 잘 봐요. 거의 대부분 원칙이 네모칸으로 묶여 있죠. 네모칸 없어요? 네모칸 다 묶였잖아요. 근데 딱 두 가지 원칙만 네모칸이 없어요. 그 네모칸 없는 두 가지 원칙이 뭡니까? 자, 수요 공급. 또 하나. 대체. 이유가 있어. 왜 네모칸 안 썼느냐? 이 두 가지 원칙만 간접 관련 원칙입니다. 무엇과? 최유효용 원칙과. 제가 좀 전에 그랬죠. 가장 중심이 뭐라고? 최유효. 따라서 이것과 모든 원칙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대체 및 수요 공급 두 가지 원칙만 간접 관련 원칙이고 나머지 원칙은 모두 직접 관련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두 가지만 간접이면 굳이 나머지를 뭐 직접이라고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체와 수요 공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칙은 무조건 최유효 이용과 직접 간접, 직접 관련이다. 그럼 예컨대 이런 문장 어떨까요? 가치제 원칙 중 대체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경쟁의 원칙 등은 최유효 이용 원칙과 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원칙이다. OX. X잖아. 왜? 경쟁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든다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맨 위를 보세요. 하나의 수평선에 수요 공급, 경쟁, 대체 원칙이 연결되어 있죠. 그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수요 공급, 대체, 경쟁의 원칙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평선 연결시킨 거예요, 제가. 오케이? 지금 제가 이 원칙의 의미 하나도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체계도만 가지고 관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족보 한번 따져봐요. 최유효 이용을 나라고 보자 이거예요. 근데 나머지 요 위에 것들은 나의 위에 있죠. 그 뭐예요? 삼촌이에요. 삼촌. 그 다음에 얘네들 기균 수수는 내 아래쪽에 있죠. 그 뭐예요? 조카예요. 그럼 변동 예측은 내 왼쪽, 오른쪽에 있죠. 그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그러면 족보를 따져봤을 때 상식적으로 아무리 삼촌이나 조카와 우리가 친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누구와 가장 친해요? 형제와 가장 친하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말 나온다? 최유효 이용 원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칙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 답이라고.
오케이? 또는 최유효 이용 원칙의 토대가 되는 원칙, 바탕이 되는 원칙이 뭐냐고 물어봐도 정답은 변동 및 예측의 원칙이 답이 된다고. 오케이? 저 책에도 그냥 그린 거 아니에요. 저 그림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제가 저 책에도 외우려고,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 그러면서 요렇게 삼각형 그려봐요. 뭐가 기억나요? 요 삼각형을 보면 뭐가, 만화 중에 뭐가 기억나? 응? 삼각형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옛날에 봤던 만화 중에 기억나는 만화. 황금박쥐. 황금박쥐 기억나요? 아, 황금박쥐 몰라요, 만화? 어? 빛나는 대머리에 팬티 하나 걸치고 그래도 잘났다고 할 건데. 아니, 우리 만화 그거 못 보셨나요? 다 알잖아요. 우리 때 유명했던 만화. 그 저기 뱀베라 요괴인간. 인조인간 캐시안. 서부소년 차돌이.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우주소년 빠삐. 그럼 요술공주 세리는? 아이고. 그거 옛날 거예요. 근데 새로 리바이벌 해서 지금 알고 계신 거죠. 어? 아, 우주소년 빠삐 몰라요?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그렇죠. 그거 기억나죠? 나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폭했다 그래요, 지금.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황금박쥐, 그다음 타이거 마스크. 기억납니까? 타이거 마스크. 프로레슬링 만화. 아, 그래요. 저만 만화 좋아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왜 그렸느냐. 자, 최외적이잖아요. 최외적. 이 세 글자는 오직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고유, 어디에 고유하다는 건 거기에만 있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고유의 가치 원칙 그러면 최외적 삼각 팬트를 기억하라고. 아시겠죠? 최외적, 최유효용 원칙, 적합 및 외부성 원칙 세 가지 원칙은 어디에만,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고유의 원칙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기 보세요. 여기 제가 외부, 내부 그랬잖아요. 외부, 내부. 이 말이 뭐냐면 주먹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지금. 어떤 부동산이 가장 바람직한 이용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외부적 기준되는 원칙이 적합 외부성이고, 내부적인 판단 기준되는 원칙이 기균수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얘도 요 최 없다고 보고 외부적 판단 기준은 적합과 외부잖아요. 그럼 외적이네. 외적이죠. 외부적 판단 기준되는 원칙이 뭐라고? 외적. 외부니까 외적이야, 외적. 오케이? 외적. 근데 이때 외부란 말은 어떤 말이 들어간다? 환경. 외부라는 말이 있거나 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정답은 외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내부자가 들어가면 기균수수. 기균수수. 자, 지금 오늘은 제가 의미, 내용 하나도 말 안 합니다. 관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기균수수 잘 봐봐요. 기가 기여잖아요. 뭔지 몰라, 아직은. 근데 기여 원칙이 있어요. 얘가 균형보다 앞에 있죠.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 지문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기출문제에서 기여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에 선행한다. 선행한다. 그 말은 앞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해서 기균수를 쓴 거예요. 그럼 균형 원칙은 기여의 원칙에 후행한다 해도 똑같은 말이 되지 않냐고. 기여 입장에 볼 때는 균형보다 앞에 있는 것이고 균형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여보다 뒤에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걸 가지고 기여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에 선행한다. 균형의 원칙은 기여의 원칙에 후행한다. 이런 식의 지문 등장했다 그 말이에요.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시겠어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관계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나 환경자 나오면 외적이다. 또 부동산 고유의 원칙 물어보면 최외적이다. 최외적, 오케이? 최외적. 자, 그리고 외부자 물어보면 외적이고 내부자 물어보면 기균수수. 최유효 이용 원칙과 간접 관련 물어보면 대체 및 수요 공급. 가장 밀접한 관련 원칙 물어보면 변동 및 예측.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하셔도 한 난이도가 낮은 수준의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다 맞춰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본 수업 들어갔을 때 제가 책에도 그려놓고 이 변동의 원칙이 뭐고 예측이 뭐냐
또 대체가 뭐고 수요공이 뭐냐. 그때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연말연시인데 좀 이따 뭐 송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머리 뽀개질 이유 없죠. 예. 그러니까 관계만 잘 기억해 달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예. 이제 그리고 쭉 넘겨 보시면 133쪽의 제5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오잖아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주먹주먹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그럴 때 일반 지역 개별로 나눴죠. 이때 지역 분석을 쉽게 말하면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뭐다? 지역 분석. 그럼 개별 요인에 대한 분석을 뭐라고 한다? 개별 분석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그런데요. 지역 분석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봐요.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나는요. 지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축 부동산. 신축 부동산. 그런데 이 신축 부동산 주변에 다른 건물들, 이 다른 건물들을 환경이라고 한다. 환경. 이 환경들이 30년 이상 된 중고 건물이 돼요. 그러면 내가 비록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건물을 할지라도 주변에 다른 부동산들이 30년 이상 된 중고 부동산이라면 신축 부동산이 나의 값어치 올라가요, 떨어져요. 이것은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에 그 외부 환경의 영향을 분석하는 게 뭐다? 지역 분석. 아시겠죠? 따라서 개념을 잡으면 지역 분석은 환경에 대한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개별 분석은요. 대상 부동산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이 바로 뭐다? 개별 분석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굳이 교과서 보려 하지 마시고 한번 차근히 들어보세요. 자, 지역 분석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 맞죠? 그리고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이 뭐다? 개별 분석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환경에 대한 분석과 그 물건에 대한 분석 중에 어느 것이 분석의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환경 분석이 그 물건에 대한 분석보다는 분석의 범위가 넓다고 생각되죠. 그 말은 지역 분석이 개별 분석보다 분석의 범위가 넓겠죠. 그래서 어떤 말 나온다? 지역 분석은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분석이며 개별 분석은 미시적, 구체적, 부분적 분석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걸 외우지 말란 얘기 제 말은. 왜? 지역 분석이 환경의 영향 분석이고 개별 분석이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이면 분석의 범위가 환경에 대한 분석인 지역 분석이 더 넓지 않느냐. 그건 당연히 전체적이다. 광역적이다. 거시적이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개별 분석은 미시적이다. 부분적이다. 구체적 분석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더 있냐 그 말이에요. 개념을 알면 외울 게 없거나 적어진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자, 지역 분석은 환경 분석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아까 요 책에도 봐요. 요 외부란 말은 어떤 말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외부 또는 환경자 나오면 외적이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외적이 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역 분석은 환경에 대한 분석이죠? 그럼 지역 분석에 적용되는 가치 원칙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외적일세? 외부성 및 적합의 원칙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지역 분석은 환경에 대한 분석이라니까. 그럼 환경자가 나오면 원칙은 뭐다? 외적이다. 외적. 오케이? 그런데 그 물건 내부에 대한 분석이 개별 아니에요. 내부잖아요. 내부.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다? 균형이라고. 그럼 요것까지만 압축하면 지역 분석은 적합 및 외부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말든 이제 나중에 제가 살을 붙여드릴 것이고 그럴 때 이제 목적이 뭐냐? 지역 분석의 목적은요. 가격 수준 및 표준적 이용의 판정에 그 목적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가격 수준의 판정 및 표준적 이용의 판정이 목적이 있다. 근데 가격 수준이 뭐냐? 가격대가 얼마나 되냐? 그 말이야, 가격대가. 어? 예를 들어서 지금 8층짜리 상업용 건물이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이다. 근데 그 8층짜리 상업용 건물을 둘러싼 주변의 다른 부동산들이 환경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은, 그 대상 부동산에 속한 그 지역은 대충 예컨대 뭐 3억 원대 내외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를 판정하는 게 뭐다? 지역 분석이다. 이걸 가격 수준의 파악이라고 합니다. 가격 수준. 근데 표준적 이용이 뭐냐? 표준적 이용은 보통의 이용, 대부분의 이용이 뭐다? 표준적 이용이에요. 예컨대 농촌이라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농업 용도로만 이용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농촌 지역의 부동산 대부분은 무슨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다? 농촌이면 대부분이 무슨 용도? 농업 용도. 그걸 뭐라고 한다? 표준적 이용. 아시겠죠? 그럼 공업 지역이라면 대부분이 무슨 용도로? 공업 용도로. 상업지구라면 대부분이 무슨 용도로? 상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이용을 뭐라고 한다? 표준적 이용이다. 오케이? 이것을 파악하는 게 결국 뭡니까? 지역 분석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 지역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바탕으로 개별 분석을 이룰 때, 개별 분석은 그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이 얼마나 되고, 그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목적인 게 바로 뭐다? 개별 분석입니다. 자, 봐봐요. 자, 예컨대 여기가 노원구 상계동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노원구 상계동 일대의 뭐 4층짜리 상업용 건물은 보통 3억 원대 내외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요걸 판단하는 건 가격 수준이니까 지역 분석이고. 근데 3억 원대 내외인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물건은 3억 2,500만 원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가격이 얼마다 판단하는 게 뭐다? 개별 분석이다. 그리고 이 노원구 상계동 일대의 대부분의 건물은 예컨대 상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그건 표준적 이용이죠. 그런데 이 A라는 건물은 주변의 다른 건물이 모두 상업 용도이지만 이 A라는 건물은 오히려 상업 용도가 아닌 주거 용도로 이용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뭐다? 최유효 이용의 판정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만약에요. 표준적 이용이라는 것과 최유효 이용이 항상 일치한다면 별도로 최유효 이용을 파악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말하면 농촌이라면 모든 토지, 모든 부동산 용도가 농업 용도로만 이용된다 라고만 한다면 굳이 어떤 농촌에 있는 어떤 건물, 어떤 부동산의 용도가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일까? 이런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오케이? 이거를 예쁘게 포장하면 표준적 이용과, 즉 대부분의 이용,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이 항상 일치한다면 별도의 개별 분석은 필요, 불필요? 불필요한 거죠. 그럼 그걸 다르게 바꾸면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이 일치하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물건의 가장 바람직한 용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걸 예쁘게 문장 만들어 볼게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의 다른 부동산들의 표준적 이용과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분석이 요구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예, 지금 당장은 이걸 100%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략 이런 말 아니겠어? 는 정도만 지금 이해가 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어떤 건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전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다. 그런 분들 당연히 손을 못 들죠. 이 분위기상 손 들면 큰일 나지 이게. 분위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감정평가론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어려운 내용이라든지 계산을 갖고 물어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 출제자들도 어떤 인식이냐면 우리가 공인중개사지 감정평가사가 아니잖아요 말이지. 근데 나중에 또 실무 가시면요. 감정평가 누구한테 맡겨요? 감정평가에서 맡겨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배우냐면요. 이제 현업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감정평가 보고서가 옵니다.
중개사무소에 옵니다. 근데 사진 막 붙여 있고 뭐 옆에 해설 달려 있어요. 뭐 부동산은 뭐 원가법에 의해서 무슨 방식 해가지고 제조달 원가가 얼마고 해가지고 얼마로 평가됐다 써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고객이 그 보고서를 보고 아니 제조달 원가라는 게 뭔가요? 그 원가법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완벽한 설명은 아니더라도 상대방 알아듣게끔 요게 사실 이런 의미예요. 이 정도 해설은 가능해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감정평가의 기초 소양을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감정평가의 전문적인 내용을 배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하나로 이제 묶여지면 그 한 장 넘겼을 때 134쪽에 보시면 자그마한 표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지역 개별 분석할 때 두 번째 선후관계 이걸 뭘 외웁니까? 지역이 개별 분석의 선행이고 개별이 지역에 후행한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어떤 물건 값어치 평가할 때 여러분 같으면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시겠어요? 그 물건 값어치에 영향 주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 먼저 하시겠어요? 그렇죠. 외부 환경 분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환경에 대한 분석인 지역이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인 개별보다 먼저 이루어지니까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나중에 이루어지니까 후행 분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냐 그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암기법이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지표 후계체. 선지 그러니까 무슨 해장국 생각나십니까? 이거 듣고 해장국 생각나시면 어제 또 한잔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지표,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이며 표준적 이용의 파악이 목적이고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이며 최유효 이용 파악이 목적이다. 이걸 선지표 후계체 그래요. 근데 이것도 심리적 위안에 불과한 겁니다. 왜? 내용 속에 빠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분석 형태 보시면 지역이 제가 범위가 넓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적 거시적이다. 근데 범위가 좁은 개별은 부분적 미시적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격 원칙 또는 가치 원칙 할 때 아까 지역은 환경에 대한 분석 그랬죠. 그러니까 환경 외부 관련된 게 적합과 외부성, 외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부 관련된 원칙인 균형이 개별 분석에 적용되지 않냐 이 말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감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감가의 뜻이 뭐죠? 가치가 깎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제적 감가 나왔죠.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감가라고 합니다.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감가다. 벌써 외부자 붙었죠?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물건 자체의 하자 때문이다.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이다. 외부 환경의 영향. 자, 아까 제가 나는 신축 부동산인데 주변에 다른 건물이 이 30년 이상 된 중고 건물이다. 그 사이에 낀 신축 부동산 나의 값어치는 오른다 깎인다. 그럼 내 잘못이다. 환경 영향이다. 이런 경우를 경제적 감가, 외부적 감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가치가 깎여. 그럼 어때요? 내부적 감가. 이 말을 기능적 감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가볍게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감정평가 3방 나오죠. 이 3방식 관련된 내용 설명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연결합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근데 감평론의 진정한 고생은 다음 주입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